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과목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5과목에 물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5과목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게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지루해요. 저 이제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과락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1과목부터 5과목 중에서 가장 그 평균 점수가 낮은 과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실 때 내가 좀 법에 대해 자신 있다, 법을 좀 공부하는데 좀 자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1과목부터 4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해 놓으시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락을 면할 정도 혹은 한 평균 점수에 우리 60점 이상의 합격이죠. 그 점수에 크게 누가 되지 않는, 예를 들면 한 50점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내용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과목에서 70점을 받겠다, 80점을 받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렇지 않게 전략을 세우신 분들보다 한 공부 시간, 공부 기간이 한 1.2배에서 1.5배까지 더 걸리실 수가 있어요. 좀 무서운 과목이죠, 5과목이.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마 이 5과목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1과목부터 4과목까지를 다 들으신 다음에 보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1과목, 4과목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5과목은 이렇게 적정 목표 점수를 설정하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과목 쪽에서 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파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 5과목이 너무 잘 맞는다, 그럼 전략 과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자, 그래서 이제 5과목 한번 첫 번째 보시면 588페이지죠. 자, 뭐 페이지 수는 없는데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목들이 파트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학습 포인트가 나와 있죠. 학습 포인트 전략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은 과목별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출제 비율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어느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이죠. 1장하고 2장, 즉 물류정책 기본법, 그 다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포션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그래서 뒤에 보면 뭐 6장의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7장의 농수산물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이 많고 좀 더 어렵고, 특히 7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용어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는 보면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이 과목별로 2문제, 3문제 이렇게 돼요. 학습해야 되는 양은 1장, 2장 여기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막 8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7장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비슷한데 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난이도는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좀 앞부분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은 처음에 물류정책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물류시설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장의 화물자동차, 4장의 철도, 5장의 항만운송, 6장의 유통산업, 그리고 7장의 농수산물, 이렇게 파트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굳이 연계점을 찾자면 1과목부터 4과목하고 조금 중복되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1장, 2장, 물류 쪽하고 중복이 되죠, 내용이.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같은 경우에는 운송 관련된 내용들, 운송 수단 관련된 내용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1과목부터 5과목까지가 다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조금씩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물류관리사라는 한 과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습 중요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놨습니다. 이게 문제 출제 비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 학습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습 중요도를 기재를 해 놓은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류정책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류정책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법률의 어떤 프리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좀 난감하실 수도 있어요. 법 공부할 때 내용이 막 이렇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막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법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법이든지 보면은 되게 내용이 간결하게 쓰여져 있어요. 뭐 용어가 복잡하다 이런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문장이 하나만 딱 구성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지키라는 거지? 라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는 시행령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실제 적용 단계에서 뭔가 확정돼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에 대한 내용의 세부 사항들은 마찬가지로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하나 보려면 사실은 법도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시행령도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시행 규칙도 보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법을 다뤄야 되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법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 잘 안 하고 법하고 시행령어, 시행규칙을 쫘라락 펼쳐놔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에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이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간혹 혹은 어떤 특정 파트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구분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법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가시고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그 교재에서 굳이 이걸 구분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법이다, 이건 시행령이다, 이건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이쪽은 조금 빼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미리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물류정책 기본법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이 나오죠. 자,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걸 하나하나 분할해가지고 문제를 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 놓고 1번에 물류체계의 효율화, 2번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게 보면 뭔가 특징이 없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풀기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목적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2번에 용어의 정의 나오죠. 자, 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정의 파악하는 게 법 공부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해당 법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법에 처음에 딱 써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법에 들어가는데 근데 딱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의를. 이 법에서 사용되는 A라는 단어 혹은 A라는 문장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미리 쫘라라락 나열을 해 놓습니다. 그럼 해당 법에서 그 용어가 등장하면 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용어가 익숙한 용어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들어본 용어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 정의, 용어 파악 이거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럼 용어의 정의 먼저 물류가 나오죠. 물류라고 하실 때는 앞에서도 뭐 많이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여기서 말하는 조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류 쪽 용어로 따졌을 때는 조달 물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된다. 이거는 물류 쪽에서 판매 물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얘는 무슨 물류예요? 영물류.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류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이번에 물류 사업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죠.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이라는 말에 체크를 해두시고 우리 시험에서 이게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무상으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류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류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지금 읽었던 이 첫 번째 줄이 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오는 세부사항이 있죠. 화물 운송업에는 세분류가 어떻게 된다. 물류시설 운영업에는 세분류가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화물 운송업, 2번에 물류시설 운영업, 3번에 물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 운송업에는 소분류가 육상화물 운송업, 해상화물 운송업, 항공화물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파이프라인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휘발유 뭐 이런 것들 운송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 거죠. 다음에 2번을 보면 물류시설 운영업이 있습니다. 창고업이라든지 물류터미널 운영하는 거. 3번의 물류서비스업은 여기에 좀 내용이 많죠. 화물 취급업, 화물 주선업, 물류장비 임대업, 물류정보 처리업, 물류 컨설팅업, 해운 부대산업, 항만 운송사업, 항만 운송 관련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물류 컨설팅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기존에는 3자 물류였다가 지금은 4자 물류가 등장을 했고 물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4자 물류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물 운송업하고 물류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화물 운송업을 보면 여기에 육상화물 운송업, 해상화물 운송업, 항공화물 운송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류 서비스업의 마지막을 보면 항만 운송 사업, 항만 운송 관련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잘 구분해 두시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업이 뭔지, 물류시설 운영업이 뭔지 이거를 구분을 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물류 서비스업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물류 표준 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기출문제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최근 기출문제예요. 비교적 23회면. 자,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보통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 물류정책 어떤 법이다,
어떤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거를 막 섞어 놓지 않고 물류정책기본법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하지 않고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령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규칙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규칙도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셨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화물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죠. 원유나 휘발유 같은 거. 그다음에 2번에 물류시설 운영업, 요거는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이라든지 물류터미널 운영업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 3번에 물류서비스업이 나왔어요. 화물주선업, 화물주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보실 거고 4번에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들어가 있죠. 창고업하고 물류터미널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화물 운송업에 항만 운송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항만 운송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 서비스업에 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에 물류표준 한번 보실게요. 우리 물류표준이라고 했을 때는 4과목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KST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리아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 법에서. 물류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물류표준화라고 되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서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물류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면 물류는 한국 내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산업군이라든지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cm를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시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를 A라는 식으로 한다. 근데 옆에 회사는 업무를 B라는 식으로 한대요. 또 옆에 회사에서는 업무를 C라는 식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 내에서 집단들이 동시에 비슷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은 지금 다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어떤 특정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시작할지 잘 몰라요. 그럴 때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4번에 나오는 겁니다.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 그래서 시설 및 장비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스탠다드, 표준화시킨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게차의 길이, 바퀴 지름을 뭐 예를 들면 30cm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저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35cm로 할래.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게 표준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업체들 그다음에 이 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이 KST를 따라서 업무 세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2번에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방법 이런 것들. 다음에 3번에 물류 용어, 물류 회계,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 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물류 표준화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은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류주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4과목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포워더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주선 어떤 거냐? 우리 보통 화주가 이렇게 선사를 통해서 물품을 운송을 시키죠. 근데 화주가 직접적으로 선사한테 컨택을 하다 보면 선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컨테이너가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개별 화주들 다 연락을 받게 되면 막 뭐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연락을 받아야 돼요. 선사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워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포워더가 들어가서 화주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선사 쪽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항공 운송 쪽이에요.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여기 비행기 회사에다가 그 항공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내 화물 항공으로 붙이고 싶다, 보내고 싶다 이렇게 못해요. 중간에 대리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상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연락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워더 쪽에서 중간에 들어가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 해서 타인의 수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화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선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특정 컨테이너 한 대를 운반할 때 비용을 $100를 받는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화주는 직접 선사한테 연락하면 $100 지불하면 되겠죠. 근데 중간에 포워더가 들어오면서 포워더가 선사가 $100 받아가니까 본인이 화주한테 이 선적 의뢰를 받을 때에는 본인의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예를 들면 $110로 화주한테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100는 선사 주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갖고. 또는 이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어떨까요? 개별 화주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물량이 많겠죠. 그러면 선사하고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몇 컨테이너 정도를 의뢰하겠다. 그러면 나한테는 컨테이너 한 대당 $100가 주지 말고 이거보다 좀 낮게 $90로 해줘라. 이렇게 내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더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인의 장비나 물류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6번의 물류 보안입니다. 이게 뭐 엄청 과거가 됐네요. 이제 많이 과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9.11 테러 발생한 이후부터 이 물류 보안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과 물류시설의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 물품을 은닉, 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 물류 보안 쪽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3번에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의 책무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국가는 물류 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물류 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자,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개념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가.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들, 큰 틀에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조금 더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세팅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작아졌죠.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지자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하게 실무 단계에서, 현업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다음에 2번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첫 부분에서 보셨죠. 그 목적에 맞게 해당 법률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류의 효율화 및 선진화라고 나왔죠. 효율화하고 선진화. 물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해당 국가 내에서 물류 체계가 어느 정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물류가 효율적으로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류 선진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물류 선진국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 1번에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물류현황조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게 각 주체가 나올 겁니다. 뭐 각 법별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부 장관이라 죄송합니다.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각 법별로 주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메인 주체 말고 다른 주체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되게. 어디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해수부 장관 나오고, 또 어디 가면은 국토부 장관만 나오고, 혹은 같이 나오고, 막 이래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옳지 않은 보기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이라고 쭉 나와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보기에는 국토부 장관만 이라는 식으로 보기가 나온다는 거죠. 잘 구분해 두세요. 나올 때마다 좀 구분해 두시는 게 좋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법별로 정해져 있어요. 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트별로 어떤 법에서 어떤 파트에서는 메인이 국토부 장관이구나, 해수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두셔가지고 별도의 어떤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제 5과목 끝까지 간 다음에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요. 나올 때마다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물동량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 물류 시설, 장비 현황, 이용 실태, 물류 인력과 물류 체계의 현황, 물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보기에서 출제가 된다면 국토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무엇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두시고. 즉, 뭐, 쉽게 얘기하면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요. 물류 현황 조사, 물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번에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러분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이제 얘기할 거고, 그 특별시장부터예요.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에게 물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위에 있다라고 봤을 때 해수부 장관하고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장들이 있겠죠. 시도지사가 있겠죠. 그럼 이 시도지사는요, 본인들 지역에 해당하는 물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각 지역별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직접 막 나가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국 전체를 다 하려면.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법 내용의 틀은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각 시도지사 이쪽에서 내용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해수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면은 요청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물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3번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물류현황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류현황 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물류현황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 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실 이런 내용들도요, 이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물류현황 조사라는 그 단어가 들어와서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문 기관 쪽에다가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크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류현황 조사 지침에 따라서 그 해당 조사 기관들은 조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4번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물류현황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할까요? 결국엔 마지막에 그 목적이 오히려 나와 있는데 물류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장소부터 B라는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려고 해요. 운송하려고 할 때에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날의 어떤 유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도로를 이용했느냐, 여기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발생하고 여기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고, 근데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 쪽을 이용했을 때에는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걸렸는데 통행료가 발생하는 쪽을 이용했을 때에는 시간이 40분만 걸렸다. 이런 내용들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일반적인 물류비를 확인을 해놓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A부터 B까지 운반할 때 운반비를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지침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물류현황 조사 지침 나왔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기억에 국토부 장관은 물류현황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즉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킨다라는 거예요. 물류현황 조사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의 내용들을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세부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부 사항들을 무시하고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라, 이걸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 다 반영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니은을 보면 물류현황 조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 위에서 언급됐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조사의 종류나 항목,
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조사의 체계, 조사의 시기, 지역, 조사 결과의 집계, 분석,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류 현황 조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이 내용들 쭉 해놓고서 나머지 하나 엉뚱한 거 집어넣는 거죠. 자,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역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자, 물류 현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뭐예요? 지역이니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규모가 세분화됐죠. 그러면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 기억에 시도지사는 지역 물류 현황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물류 현황 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셨던 물류 현황 조사, 즉 국가 물류 현황 조사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서 의뢰해서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니은의 시도지사는 관할, 시, 군 및 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에게 지역 물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전에 여기서 국토교통부 해수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서 받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시도지사 단계에서는 그 아래에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내용을 이렇게 물류 기업도 있고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는 거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일부에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디귿 시도지사는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쪽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지침을,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지침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기준되는 그런 법,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7번에 물류 개선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6번까지 해가지고 물류를 조사를 했죠. 현황을 조사를 했고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잘 되는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사를 한 거니까 7번에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물류 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 수요가 특정 물류 시설이나 특정 운송 수단에 치우쳐서 효율적인 물류 체계 운영을 해치거나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류 수요가 사실은 화물 자동차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철도보다는. 근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물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이나 계획이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물류 기본계획을 정해놓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지역에서 바뀌어야겠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와 개선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바꿔라, 명령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협의를 통해서 사전 미팅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의 개선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디귿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물류 개선 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바꾸거나 아니면 이거는 요청을 받기는 했지만 모순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요청이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제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1번에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4번이나 이런 데 내려가시면 지역물류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하고 지역하고 두 개가 각각 나눠져 있고, 국가는 큰 틀, 지역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 내용은 제가 이렇게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체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체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의 한 90% 정도 장담하는데 책 덮으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체계를 확실하게 잡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 처음에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왔죠.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어떻게?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0년 단위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냐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4년이라고 쳤을 때에는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그 다음 거는 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게 지금 1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딱 변화할 때쯤 있죠.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이 부분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변화되는 내용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 사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뭔가 특별하게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시고, 자, 그래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10년, 5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니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이것도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A에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와 전망. 이거는 다 암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아, 이게 기본적으로 물류기본계획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겠구나 라고 그 뉘앙스만 좀 파악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여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 껴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 띄어요. 여기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엉뚱한 게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B의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기능별 물류정책. 그리고 D,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들. 이에 연계 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I에 보면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환경 친화에 대한 내용들이 국가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라고 해가지고 환경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아마 뭐 이제 기업에서 홍보하거나 할 때 ESG 경영이라고서 많이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책임 경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으로 넘어가면요.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이쪽에서 해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만드는 건 이쪽에서 하지만 기본 자료는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 내용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뭐 시도지사, 시군구, 물류기업 이렇게 나열하는 내용들이 쭉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게 당연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제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의사결정이죠. 요청받으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된다. 리을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뭐한다? 협의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 이것도 또 살짝 바꿔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 이렇게 보기에 나와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차피 이쪽에서 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사결정한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쪽하고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었느냐? 이렇게 바꿔도 괜찮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후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미음의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하시고, 비읍 국토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관보에 쭉 고시를 해주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내가 고시했다라고 통보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그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 그냥 그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속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 뉴스 기사로 나옵니다. 관보에 고시가 됐다 이렇게. 자, 이번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수립된 국가기관 교통망계획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어떤 법이 다른 법하고 모순되거나 상충되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나오고. 3번에 국가물류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뭐 10년치, 5년치 막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겠죠.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니은의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등하고 협의한 후 물류정책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기 전에는 그 심의를 가기 위해서는 협의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디귿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보해 준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